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의 이혜리입니다. 자, 강달러의 완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다라는 기대감.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정말 반갑게 올랐습니다. 자, 우리 증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베어마켓 랠리일까요? 아니면 바닥을 찍어갈까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강달러의 완화 그리고 기대 인플레에 대한 이 하락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번 주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불기둥이 얼마만이냐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449포인트 나타내면서 2.7%의 상승 흐름, 2% 넘는 코스피의 상승률은 약 한 달 만입니다. 자, 코스피의 상승률은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끌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증시가 오르자 개인들은 1조 넘는 차익 실현을 출회했고요. 자, 코스피가 2.74% 오르는 동안 외국인 기관들은 쌍끌이 매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3,968억 원의 매수를 현물 시장에서 보여줬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1조 넘게 매수를 더 가세했고요. 기관도 함께 쌍끌이 매수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볼까요? 역시 2%의 상승 흐름입니다. 796포인트, 다시금 800포인트 이제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2.44% 상승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2.4%의 상승,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다시 진정세를 나타낸 환율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75원, 1,380원을 뛰어넘고 1,370원으로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3일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정세를 나타낸 1,375원의 환율, 오늘 마감이고요. 7.2원 내렸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가 좀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죠. 사실 철강 가격의 상승을 어디까지 점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굉장히 화답했습니다. 동국제강이 14% 이상 상승했고요. 하이스텔이 12%, 현대제철, KG스틸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 이상 오른 종목이 세 종목이나 됐고 역시 수급도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조금 더 당분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했죠. 그 가운데 LG전자를 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오만전자에 머물러 있고요. 더불어서 LG전자도 4% 이상 올랐습니다. 자, 특히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등 스타트업 투자, 더하기 반도체 기업의 오늘 훈풍,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며 4.37% 상승으로 97,900원, 10만 원 바라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 SDI나 카카오뱅크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미약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30만 5천 원의 상승 마감됐는데요. 0.99%의 상승 마감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롤로티스라고 하네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 롤로티스라는 신약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 기대감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꼭 보고 가야 된다. 이한류 씨가 오늘 함께 해줄 MTNW 정재훈 위원님, 나인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누워 있었습니다. 예. 돈이 많이 나갔다고 하네요. 많은 남성분들께서. 네, 예. 저는 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나마. 오, 예. 네. 명절 전에 많이 써서요. 저는 간단하게 영양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많이 나간 돈, 그리고 많이 쓴 체력을 복구하려면 또 우리가 다시 그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수익도 회복을 하고 또 체력도 회복하는 ERU 시간,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을 발표 앞두고 미증시가 사흘 내내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흘 연속에 8% 상승을 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9월 증시도 같이 전망을 해볼게요. 자, 정재호 위원님, 이 기대감 좀 CPI 발표 앞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할 만한 기대감이 정말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여러 프로와 또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CPI는 이미 올해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병목 현상을 일으켰던 많은 것들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시작한 거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조가 보여진 것들은 훨씬 이전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3월 이후, 그 4월과 5월에서는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는 액션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이후부터 그리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될 거다라는 걸 쭉 어필을 해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급격하게 올라온 인플레는 내려오고 있고, 또 근원 물가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어서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느냐. 연준 위원들도 너무 안 좋은 영향에 의해서, 이를테면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올라온 인플레들은 뭐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들은 내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헤드라인 물가는 내려오고 있고, 대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풀린 돈을 다 싸잡아서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화폐 가치는 꾸준하게 하락의 흐름을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달러를 관장하고 있는 그 외의 인덱스 통화의 주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거잖아요. 자, 이런 흐름들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사실상 인플레는, 안 좋은 인플레는 과격했던 것들은 들어오고 있으나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오면 정체를 하게 되겠죠. 올라오고 인플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헤드라인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가 얼마큼 감소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될 건데, 사실 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지표가 있었는데, 아파트먼츠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렌트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근원 물가에서 되게 스티키, 끈적끈적한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주거 비용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오랜 기간 이 물가를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끈끈했었던 물가가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 렌트 비용도 정점에서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호가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근원 물가가 많이 내려가게 될 거고, 내려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고, 근원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 금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죠?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다 그랬죠. 명목금리 9%에다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명목금리 2.5%에다가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9%를 하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타이트하게 올려서 중립금리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금리를 많이 끌어올려서 맞춰놨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이 인플레가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줄어들고, 그 진부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 좋았던 것들이 CPI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그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또 정체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장주는 이미 선반영됐으니까 다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이미 2주 전부터 동시만기 영향권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시만기가 끝나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장은 상승하게 될 거라는 거를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아마 주셨죠.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의 이유를 이런 어떤 무언가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오게 될 CPI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범주 내에서의 흐름이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예상치보다 혹은 엇나간다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시세를 주고 죽고 반발하고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 가다가 쉬다를 반복하고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철강주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내려와서 오랫동안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타이밍이 되고 시장 아다리가 맞으니까 확 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연휴 이후 추석 연휴 이후 앞으로 수급을 조율해 나감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급등하는 구간에 따라 붙었다가 또 낭패당하는 모습은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는 이제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증시가 이제 상승적으로 아마 네. 그 다음 날부터 좀 급등이 나타날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좀 적중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CPI 발표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잘 맞으면서 네네. 상승을 했는데 이걸 또 급하게 따라갔다가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네, 간단히요. 네, 간단하게 15일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세부 지수를 보면 지불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9월 나오게 되는 비용 지수로는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까지도 시장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CPI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15일 날 나오게 되는 그 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 지배력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안해 본다면 조급하게 막 오른다고 따라붙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기대 인플레의 하향 조정, 인플레 정점 지났다. 오늘 굉장히 자주 들은 내용일 겁니다. 바로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그럼 뚜껑이 열리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시작이 좀 변화가 나타날까요? 나이론 위원님. 일단 우리가 지금 4분기의 이제 시작점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이제 쭉 뽑아보면은 네. 매해 4분기 시작, 즉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는 보통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다소 좀 아쉽지만은 통상적인 어떤 시장의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악재가 있었는가? 결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완연한 어떤 하락세를 보여준다든지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분 내가 전체 예수금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CP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발표될 게 이제 지난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대략적으로 앞서 발표되었었던 그 수치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좀 유지해 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관측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다라면 이것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사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의 어떤 재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또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파도 치듯이 순간적으로 밀물이 들어오고 뭐 썰물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프레임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어떤 상승과 하락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움직임, 전체 파동 내에 존재하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슈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경기 침체를 지금 벗어났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 8월 달에도 그리고 7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정점이지 않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연준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슈가 있고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시장의 돈줄을 좀 쥐어틈으로써 일단 시장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명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꿉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연준의 의지대로 또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뿐이고 이런 어떤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역시 이제 과거의 데이터죠. 과거의 데이터인데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을 소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 정도 수준을 진행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약 한 2년 정도 추세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어졌는가? 우리가 좀 팬데믹 시간을 대략 1년 정도를 놓고 보게 된다면 1년 동안 정말 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변화를 단지 금리를 뭐 서너 번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뭐 통제하거나 뭐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튀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년 초까지는 일단은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인상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라는 것이
일단은 시중의 어떤 일반적인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전달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달되지 않았는데 올 초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이제 와이어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분식회계로 도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럽 전역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유럽 당국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뭐 체크를 해보는 과정 중에 네. 유럽 전 대륙이 통틀어 가지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이치방크가 지금 현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이 좀 들어간다.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도이치방크가 파생 전문 은행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네. 삼성전자 가지고 또 선물 가지고 상당히 좀 장난질을 좀 많이 했었던 좀 악명 높은 그런 좀 은행이기도 한데 이곳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독일의 문제가 생기면 유럽 전역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과거에 이제 유로화 리스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나라까지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네.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네. 네, 작년 초부터 일단 부동산 쪽에 대한 중국 쪽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나왔죠. 아직까지도 버블이 그나마 버티고 버텼는데 홍콩발로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발 관련된 어떤 부동산 관련 이슈가 새롭게 또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뉴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슈까지도 들여다봤습니다. 자, 유럽발 악재의 가능성 변수와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까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증시 전망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역성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역성장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정재우 위원님?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예. 자,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신차를 주문하면 얼마나 걸린다라는 통계적인 그런 이야기 많이 예, 들어보셨죠. 오래 걸린다고는 굉장히 들었어요. 오래 걸린다고. 예. 4개월, 6개월, 많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자동차 말고 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배도 지금 내년 후년까지 스테이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조선도. 자, 근데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왜냐하면 초과 수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왜 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게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영업이익 감소 이유에 네.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부분이군요.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어떠한 재화를 팔아서 100만 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익을 남긴 것만큼 제가 무언가에 또다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내가 수익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더 규모를 크게 키워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우리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짚어드린 바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시나 찬바람이 불면 기업이 이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 그때 그 부분을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연초에 이미 짚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도 이건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도매 재고와 관련된 이슈들, 그 도매 재고와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 경쟁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서 단가를 끌어올리게 됐고요. 물류뿐만이 아니라 공급난에 문제를 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근데 이때 이후에 세금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 만약에 세금을 내가 낮춘다거나 덜 내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비 투자를 하고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서 네. 이익을 감소시키고 대신 기업은 이익 실현 시점을 뒤로 밀어버린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이번 분기에 10개를 팔아서 10개에 대한 이문을 남길 수 있었다. 네. 하지만 내년에 후년이라고 하면 30개, 40개를 팔아서 이문을 남길 수 있다.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요. 저는 기업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리스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즉 지출이 어떤 지출이 들어갔느냐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네. 정말로 팔고 있는 제품을 팔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런 요인들을 살펴봐야지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출 요인을 살펴보면서 네. 사실상 영업이익이 왜 감소했는지를 보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조리 있게 종목군들을 비중을 조율하면은 결국 이 이슈도 그냥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네. 영업이익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떤 연유냐에 따라서 네. 이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닐 그래서 그냥 지금 넘어갈 계속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주들이나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의 수급이 예. 유입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3분기의 어닝 시즌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주가를 바라볼 때 추세와 비추세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면 비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이 네.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이 될까요? 반짝 상승은 그쵸? 되겠지만 추세를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통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만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전년 정말 카카오 특수를 노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과 실적을 비교하게 된다면 지금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말 그대로 어디가 저점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카카오가 들어간 모든 기업들은 연이은 비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이 나쁜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당 회사의 관련 서비스들을 지금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뭐 앞서 이제 정재훈 어드바이저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저 조금 더 일단 소액 투자자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실제 지금 돈을 뭐 담은 몇 푼이라도 투자하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비추세 구간이다. 뭐 비추세를 판별하는 이유는 어떤 방법은 전저점을 이탈했는가. 또는 뭐 지금 현재 중장기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61선, 121선, 241선이 뭐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는가, 또는 현재 주가가 121선 이하로 밀렸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비추세 구간에 접어들었던 종목이 지금 내가 손절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비추세 구간 내에 있고 실적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손익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했을 때 지금 실적이 좋은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실적과 비교하셔가지고 주가의 향방을 좀 판단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추세 종목의 펀더멘트를 신뢰하지 말라. 비추세 종목을 생각하는 요건으로는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의 역배열 그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내 종목 비추세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나는 거 전년 동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한류였습니다. 이제 이슈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